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8곳이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협력 중소기업에 총 6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 등을 없애고 구글처럼 검색창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2달 앞두고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상품 판매 경쟁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한 영향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외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잡아 경제를 키우겠다는 건데 이를 위한 동방성장위원회의 노력이 분주합니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늘 8개 대기업이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협력사에 총 6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핵심은 1차 협력사에 3년간 6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는 건데 올 초 동반위가 야심차게 내놨던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내는 겁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기업 규모에 따른 지나친 임금 격차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개사 모두가 뜻을 모아서 동반위원회와 함께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번 협약을 통해 1차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인센티브 등 임금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3,400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질 좋은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자생력을 높이고 펀드를 활용해 저금리 대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나섭니다.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협력사 몇 곳이 혜택을 보는지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상생협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자율 협약으로 맺어진 이번 협약이 자칫 빚 좋은 개설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이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앱 때문이 확 바뀝니다. 기존의 뉴스와 실시간 검색 등이 사라지고 구글과 같이 검색창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네이버를 열면 처음 나타나는 화면. 검색창 밑으로 주요 뉴스가 나타나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뜹니다. 이런 네이버 모바일 대문이 확 바뀝니다. 뉴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첫 화면에는 검색창만 남게 됩니다. 뉴스는 뉴스판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검색 차트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린닷이라는 새로운 검색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그린닷을 통해서는 음성과 이미지, 위치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또 그린닷은 모든 화면 하단에 위치해 기존처럼 검색을 하기 위해 네이버의 첫 화면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린닷만 터치하면 화면 안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네이버 개편의 논의는 올해 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겪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네이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론 조작과 관련한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대표는 3천만 명이 한 화면을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개편이 시작됐으며 지금의 변화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하면 과연 3년 뒤 네이버의 미래는 안전할 것인지 정말 오래 깊이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검색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트래픽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에는 첫 화면에 뉴스 콘텐츠를 둬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네이버 앱에 머무르도록 했지만 첫 화면에 검색창만 남으면서 체류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기사를 소비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등의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네이버 개편은 안드로이드 사용자에 한해 오늘부터 베타 테스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정식 개편은 베타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 알아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증권사들도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상품을 홍보하며 일찍부터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이른바 IRP 가입 고객의 개인 납입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월 10만 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신규로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 계좌별로 5천 원, 최대 1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금 밥상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에 4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에서 삼성증권으로 연금을 1,000만 원 이상 옮기는 경우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현재 연금 가입자의 매월 수익률을 알려주는 연금 케어 서비스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안심플랜 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12월까지 연금저축계좌 신규 납입 시 1만 원, 타사에서 연금을 1,000만 원 이상 이전하면 2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다만 20만 원 이상, 3년 이상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하며 이벤트 기간 중 20만 원 이상 연금저축펀드를 매수해야 합니다. NH투자증권도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금 상품에 신규 가입하거나 이전, 추가 납입 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3천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연금 상품 홍보에 나서는 것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IRP의 경우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은퇴 후에는 낮은 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7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신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자 저축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데다 금리 인상기까지 겹쳐 조달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고 내년 최고금리는 20%로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차주별 대출금 증가세를 비교해보면 기업자금 대출은 분기별로 1조 원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자금 대출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가 55조 원인데 이 중 3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기업자금 대출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생기면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빠져 이달부터 변화는 생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연 16.5% 이하인 중금리 대출에 한해 이달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캐피탈과 대부업체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및 기타 대출 항목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5천억 원대였던 게 올해 상반기 1조 1천억 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2019년형 G4 렉스턴 모델을 내놨습니다. 대형 SUV답게 높은 차체에서 내려다보는 확 트인 시야는 운전하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2열을 2번 접어 올려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김포에서 을왕리까지 84km 구간을 정창신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육중한 차체가 인상적인 쌍용 자동차의 대형 SUV G4 렉스턴. 디젤 엔진을 달았지만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새 G4 렉스턴은 배출가스를 줄이는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를 적용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유로6C는 물론이고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유로6D도 만족한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물론 환경 규제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페이스리프트의 버금가는 그 상품성 보강을 통해서 고객들의 선택을 더욱더 용이하고 2열 좌석을 2번 접어 올릴 수 있도록 해 트렁크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2열 승객을 태우고도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2열 더블 폴딩을 통해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포에서 을왕리까지 왕복 84km 구간을 몰아보니 높은 차체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는 운전하는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차는 최고 출력 187마력, 최대 토크 42.8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5km로 나쁘지 않은 경제성도 갖췄습니다. 차선을 밟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과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실내에 탑재된 9.2인치 HD 스크린은 모바일 기기에 있는 모든 앱을 양방향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SUV 최초로 손잡이를 터치하면 문이 열리는 터치 센싱 도어를 적용했고 운전석엔 상하전후 이동이 가능한 전동식 요추 받침대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JW 메리엇 서울이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오늘 공식 오픈했습니다. 약 95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마련된 프레지덴셜 펜트하우스는 2개의 침실과 거실, 미팅 공간 등이 명품 브랜드 가구와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다른 버전인 엠버서더 펜트하우스의 경우 약 84평의 복층 형태이며 별도의 뮤직룸이 마련돼 최상의 음악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객실 모두 전면 통창을 통해 한강과 남산의 정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객실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펜트하우스는 미국의 대표 건축회사 올슨 쿤딕이 디자인했으며 차원이 다른 럭셔리를 컨셉으로 더 마고그릴 레스토랑과 바 등도 함께 구상했습니다. 또한 호텔 측은 세계적인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시그니처 스피커를 침실에 모두 설치하고 호텔 내부 공간별로 배경음악을 세분화해 스트리밍하는 등 시각과 미각뿐 아니라 오감 만족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라두체르니아 총지배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들의 완벽한 만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럭셔리 호텔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JW 메리엇 서울은 올 초부터 약 8개월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전관 리노베이션을 거쳐 지난 8월 20일 재오픈했습니다. 오늘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 관련 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준시장 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품셈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를 중소업체에도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유주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대형 공사는 규모의 경제가 되지만 중소공사의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약 3년간 증권사의 공매도 거래량의 65% 이상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증권사별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액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다시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입니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량 상위 10개 증권사 중 7곳이 외국계 증권사였으며 1위와 2위 역시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였습니다. 공매도 거래 금액별로 보더라도 상위 10곳 중 7곳이 외국계 증권사였고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액 비중은 60%에 달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은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98%를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액 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과 공시, 규제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이나 대출 등 은행 상품 10개 중 6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등 4개 시중은행 상품 판매 건수는 1,170만 개였는데 이 중 61%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팔았고 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은 39%였습니다. 비대면 판매가 대면 판매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4대 은행 거래 고객은 지난 6월 말 기준 9,800만 명으로 이 중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 수는 69%인 6,7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는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우 의원이 나이스 평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대출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37%인 1,903만 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채 총액은 1,531조 원으로 1인당 부채는 8,043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채 총액은 77조 원, 1인당 부채는 260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 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벤처투자 회수 금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1호 테슬라 상장기업 카페24의 기업공개 회수액이 1,000억 원을 넘겨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벤처투자 회수액은 1조 8,57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974억 원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벤처투자 원금 대비 약 2.4배의 136%의 수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 1.69배 수익과 비교해 높았습니다. IPO 및 임수합병을 통한 회수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배 이상 증가했고 중간 회수 시장인 장외 매각도 약 2배 늘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벤처 정책과 벤처 캐피털과 엔젤 투자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 M&A 펀드 조성 등으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말까지 2조 8천억 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고향 저유소 화재 피해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됐고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선 장관 지명 전부터 당정 간 조기 시행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방교육교부금을 높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중에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하고 일부 침체된 곳도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해당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엄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찬바람이 불며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서울은 4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한낮엔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대구 17도로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추위와 일교차를 모두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서울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겠고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15도를 웃돌지만 평년 기온보다 8도 정도 낮아 춥겠습니다. 부산 18도, 광주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